시스템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안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할 텍스트 에디터, 에디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에디터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리눅스에 다양한 텍스트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터들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몇 가지를 여기 리스트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VI라고 부르는 이 텍스트 에디터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널리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익숙한 윈도우즈 환경에서 노트패드와는 조금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Gedit라고 부르는 에디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 윈도우즈 환경하고 비슷한 그런 에디터가 되겠고요. 또 나노라는 에디터도 있고 Emacs라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개 에디터들 여기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레퍼런스에 나온 것인데요. 이 리눅스 사용자들 160여 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에디터를 가장 즐겨 쓰는지. 그런데 압도적으로 보시다시피 VI 에디터가 많이 사용된다고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즉, 이 첫 번째 나온 이 VI 에디터라는 것이 가장 널리, 리눅스 환경에서 널리 쓰이는 에디터인데 굉장히 그 기능도 막강하고 굉장히 심플하고 사용하기가 익숙해지면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이 다른 에디터들도 나름 장단점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Emacs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땐 조금 약간 전문가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도 많고 그런 에디터들이긴 한데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이 굉장히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에디터다 보니까 사용층이 이렇게 넓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VI라는 에디터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이것이 가장 굉장히 여기에서는 파퓰러한 에디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VI 에디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VI라는 에디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VI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터미널을 띄우고 이 터미널 상에서 VI 이렇게 커맨드를 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적습니다. 근데 이 파일 네임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또는 이미 그러니까 이 파일이 기존의 그 디렉토리에 현재 우리가 이걸 실행하는 디렉토리에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라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같은 이름이 존재하는 파일이라면 이 존재하는 파일을 오픈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파일 이름이 이미 현재 디렉토리에 없다면 새로운 그 이름으로 된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vi new text 이렇게 치게 되면요. 이 new text라는 파일이 현재 우리가 이걸 실행한 디렉토리에 존재하는지를 봐서 존재하게 되면 이 텍스트 파일을 오픈합니다. 기존의 것을 오픈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 파일이 없으면 새로운 파일로 인식을 하고 바로 에디터가 실행이 되면서 이걸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듯이 이렇게 터미널에서 단순하게 vi 하고 파일 이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만약에 이 new text라는 것이 새로운 파일로 인식이 된다면 오른쪽과 같이 vi가 실행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윈도우즈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이 조금 색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요 파일 이름을 칠 때 요 new underscore text라는 이 파일 이름을 여기서 적었는데 이 파일 이름을 칠 때 확장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모든 파일이 각각 파일들마다 확장자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파일 이름을 친다 해도 어떤 파일 네임이 있고 확장자 .txt 또는 .exe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확장자들이 존재하죠. 이 확장자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파일들이 어떤 성격의 파일인지, 텍스트 파일인지 아니면 실행 파일인지 뭐 아니면 어떤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손쉽게 알고자 이 확장자라는 이런 거를 붙인 거죠, 파일 이름에. 그런데 이 리눅스에서는 이런 확장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이 리눅스에서는 또는 유닉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파일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단지 read, write, execute라고 해서 그냥 읽고 쓰는 그런 일반적인, 이건 텍스트 파일일 수도 있고 바이너리 파일일 수도 있고 뭐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읽고 쓰는 그런 방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X라는 건 실행한다는 뜻인데 실행이 될 수 있는 파일이 있고 실행이 될 수 없는 파일이 있고 이렇게만 단순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확장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new text라는 그냥 이름 확장자 없이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 VI를 실행을 해서 아까 앞장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 VI를 실행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VI를 실행하고 나서 뭐 우리가 알파벳 뭐 B, H 뭐 이렇게 글자를 타이핑을 하면 글자가 화면에 찍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은 이제 당황할 수가 있죠. 아니 에디터를 실행을 시켰는데 화면에 글자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VI는 약간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VI를 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VI는 두 가지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커맨드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팅 모드가 있습니다. 이 VI는 이 두 가지 모드에서 항상 동작을 하는데 최초의 VI를 실행하게 되면 커맨드 모드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커맨드 모드에서. 그래서 이 커맨드 모드 상태에 있을 때에는 키보드에서 입력을 뭐 A를 하든 B를 하든 어떤 알파벳을 입력을 해도 그것이 글자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커맨드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커맨드 모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정을 하거나 어떤 문서를 수정하거나 또는 문서에 어떤 입력을 하거나 이런 워드 프로세싱 같이 이렇게 문자 입력을 하고자 할 때는 H를 눌렀을 때 화면에 H가 찍히는 그런 에디트를 하려고 하면 에디트 모드로 이동을 한 이후에 에디터 모드 상태에서 그 키보드를 치시면 그 글자가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디트 모드로 이동하고 에디트를 하고요. 실제로 어떤 특정 커맨드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커맨드 모드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 모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커맨드 모드에서 우리가 커맨드를 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제일 쉬운 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커서를 움직이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뭐 100줄짜리 문서가 이미 있는데 텍스트 문서가 있는 거를 오픈했다고 가정해 보시면 처음 오픈하면은 커서가 가장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캐릭터에 커서가 깜빡깜빡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줄이 되는 그 문서 중에서 우리가 뭐 한 중간쯤에 뭐 한 20번째 줄에 뭐 어디를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커서를 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커서를 우리가 특정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고자 할 때, 그럴 때, 그 커맨드 모드에서 그걸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캐릭터 한 개 한 개당 뭐 왼쪽, 오른쪽, 커서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픈하는 문서가 굉장히 큰 문서라서 페이지로 뭐 수십 페이지에 걸치는 이런 문서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 줄 한 줄 내려서 굉장히 가기 불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20페이지 후, 20페이지 뒤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이 커서를 한 페이지당 점프해서 움직일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커서를 뭐 한 줄 한 줄 움직이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페이지당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이렇게 점프해서 다니는 여러 가지 이런 경우에 모두 이런 명령들이 이런 것들이 다 커맨드 모드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또 커맨드 모드에서 흔히 쓰는 것이 바로 이 search입니다. search. 아까처럼 예를 들어 20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문서가 텍스트 문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원하는 어떤 단어를 찾고자 할 때 그럴 때 search죠. 그런 명령 그런 것들이 다 이 커맨드 모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커맨드 모드에서는 우리가 뭐 검색을 하든지 원하는 곳으로 커서를 움직이든지
또는 특정 커맨드를 실행하고자 하는, 뒤에서 이제 제가 좀 뭐 소개를 드릴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드들이 다 커맨드 모드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뭐 문서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글자를 첨가해서 넣든지 이런 에디트를 하기 위해서는 에디팅 모드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커맨드들 중에서 우리가 커맨드 모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어떤 커맨드들이 에디트 모드로 이동을 하게 하는 그런 커맨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에디트 모드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 A는 append라는 커맨드이고요. I는 insert라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커맨드를 쳐가지고 에디트 모드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커맨드 모드 상태에 있을 때에 A를 치든지, 그럼 A가 글자 A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append라는 커맨드로 인식을 하는 거고, I를 치면 insert라는 커맨드로 인식을 하죠. 커맨드 모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커맨드를 가지고 에디팅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팅 모드로 이동을 하게 되고 나면 이제는 키보드에서 치는 것이 뭐 A를 치든 뭐 B를 치든 여러 가지 이런 커맨드를 치는 것이 그 글자로 인식을 해서 에디트 모드로 그 문서에 이렇게 에디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서 열심히 우리가 수정을 하고 문서를 에디트 하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뭐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든지 뭐 커서를 움직이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이 커맨드 모드로 빠져야 될 그럴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 모드 상태에서 커맨드로 빠지기 위해서는 이스케이프 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 두 개를 커맨드 모드와 에디트 모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법은 아주 심플한데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A하고 I라는 커맨드 모드 있을 때 그 두 개 커맨드로 에디트 모드로 이동하게 되고요. 에디트 모드 상태에서 내가 수정을 다 한 이후에 커맨드 모드로 가고 싶으면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커맨드 모드 상태에서 사실 에디트 모드는 별로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점 별로 없고요. 에디트 모드에서는 그냥 캐릭터를 치면 그냥 화면에 에디트가 되니까 뭐 에디트 모드 상태 안에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고, 커맨드 모드로 있을 때 어떤 커맨드들이 도대체 있을까?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문서를 하나 오픈해서 수정을 한 이후에 그 문서를 이제 종료해야 될 수가 있죠. VI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다. 그러면 커맨드 모드 상태에서 이렇게 콜론을 치시고 Q가 quit라는 것이죠. 이렇게 치시면 그 현재 우리가 수정하고 있던 어떤 오픈에 있는 그 문서를 종료하겠다는 명령어입니다. 커맨드가 되는데, 근데 우리 윈도우즈에서도 그렇지만 문서를 어떤 수정을 했다가 수정을 한 이후에 quit을 하려고 하면 바로 종료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수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창을 하나 띄워서 아마 묻겠죠. 지금 수정한 게 있으니 수정한 것을 세이브하고 종료를 하겠느냐, 아니면 세이브하지 않고 버리고 종료를 하겠느냐 하고 묻겠죠. 그런데 이 VI 에디터는 이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요. 이렇게 만약에 수정한 게 있었으면 이렇게 콜론 Q를 하게 되면 그냥 퀴트하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수정한 것을 저장을 하고 퀴트를 할지 아니면 버리고 퀴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VI 에디터도 우리한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좀 바람직한 방식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수정한 게 전혀 없고 그냥 오픈했다가 수정한 거 없이 바로 그냥 퀴트하는 경우는 이렇게 콜론 퀴트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수정한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정한 거를 버릴지 또는 수정한 것을 반영해서 세이브를 하고 퀴트할지를 미리 정해서 커맨드를 이렇게 콜론 Q 느낌표 이렇게 치시면 세이브를 하지 않는 겁니다. 뭐 수정을 했더라도 그냥 수정한 걸 무시하고 그냥 버리고 퀴트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수정을 한 것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퀴트를 하겠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치셔야 됩니다. 콜론 WQ, W는 write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save라고 얘기하는 그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콜론 WQ 이렇게 하시면 write를 하고
퀴트를 해라 이런 명령이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고 나서 자동으로 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어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서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 제가 퀴트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VI를 종료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현재 상태를 내가 여태까지 수정한 거를 세이브를 하고 싶다. 퀴트를 하진 않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당연히 W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상태를 세이브를 하게 되죠. 파일에 퀴트는 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VI 이 상태에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커서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커맨드 상태에 있어야지 되는데 이 커맨드 상태에 있을 때에 커서를 움직이고자 할 때는 이렇게 HLJK라는 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요 각각 HLJK가 커서를 움직이고자 하는 커맨드가 됩니다. 그래서 H는 커서를 왼쪽으로 하나 움직이고 L은 오른쪽으로 하나 움직이고 J는 밑으로 하나 K는 위로 한 칸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HLJK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커맨드로 있느냐?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가만히 보시면 HJKL 이런 식으로 키보드 그 자판에 키가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 키보드 한번 보시면 HJKL 요 순서대로 쭈르륵 옆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요 4개의 키를 가지고 H를 누르면 요 키보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커서를 움직이라는 것이고 L은 가장 요 4개 키 중에서 키보드 상에서 4개 키가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K는 위로 J는 밑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키보드 상에서 HJKL 이렇게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 그거를 굳이 일부러 우리가 써서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커서를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명령어로 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커맨드 모드죠. 그래서 HLJK라고 치시면 커서가 움직입니다. HJLK가 화면에 찍히는 게 아니죠. 에디트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어떤 좀 불편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럼 커서를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이렇게 커맨드 모드에 있어야만 되느냐? 즉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우리가 문서를 어떤 텍스트 문서를 수정을 하고 있다가 뭐 수정하는 중에 커서를 한 줄을 올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에디트 하는 중에. 근데 커서를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커맨드 모드로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 하면 VI에서는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다가 당연히 수정하고 있었다는 건 에디트 모드에 있었겠죠. 에디트 모드에서 수정을 하고 있다가 커서를 하나 위로 올리기 위해서 커맨드 모드로 빠져야 됩니다. 즉 이스케이프 키를 딱 누르고 커맨드 모드로 빠진 다음에 지금과 같이 HJKL 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하나 움직이고 다시 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I 눌러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에디트 모드 상황에서는 에디트 모드 안에 있을 때는 지금 HLJK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커서 움직이는 목적으로는. 왜냐면 그 글자가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최근에 있는 요즘 VI들은 어떤 또 게 있냐면 그래서 그 커서를 움직이는 목적으로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커서 키가 있습니다. 아예 커서 키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커서 키가 있죠. 아예 키보드 보통 왼쪽 제일 아래 보시면 그렇게 커서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서 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움직이도록 직관적으로 위로 가라는 키를 누르면 커서가 위로 가고요.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커서 키는 에디트 모드에서도 동작을 한다는 거죠. 즉 지금 HJKL을 사용하시지 않고 커서를 움직이는 목적으로 이 커서 키, 키보드에 있는 커서 키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에디트 모드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커맨드 모드로 빠지지 않고 에디트 모드로 남아있어도 커서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시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커맨드가 있느냐 한번 많이 쓰이는 것들만 좀 살펴보면 X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 X라는 커맨드는 글자 하나를 지운다는 뜻입니다. 알파벳 그 한 캐릭터를 지우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스펠링을 잘못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 스펠링을 고치기 위해서 스펠링 중에 한 캐릭터, 알파벳 한 개를 지우고 싶다. 이러면은 일단 커서를 그 지우고자 하는 그 캐릭터에 위치시킵니다.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거기다가 위치를 시키고 X 딱 누르시면 그 캐릭터 X, 그 커서가 위치한 그 자리에 있는 캐릭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X라는 것을 쓰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X 한 번만 누르면 캐릭터 한 개가 없어지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연속된 알파벳 그 캐릭터 5개를 지우고자 할 수가 있겠죠. 연속돼 있는 5개, 뭐 거의 뭐 단어 하나 정도,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X를 5번 누르면 되겠죠. 왜냐하면 X 한 번 누르면 현재 커서 위치됐던 그 캐릭터가 지워지니까 이게 그 다음 이렇게 그 알파벳들이 앞으로 당겨지겠죠. 그래서 커서가 또 그 다음 알파벳에 커서가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X를 5번 누르시면 연속된 5개의 캐릭터를 지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개면 X를 10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VI에서는 조금 더 편리한 커맨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숫자를 먼저 치고 X를 치시면, 그러면 이 숫자만큼의 X를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즉 예를 들어 연속된 10개의 알파벳을 지우고 싶으시면 제일 첫 번째 알파벳에 커서를 우선 위치시키고 10X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X를 10번 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의 캐릭터를 동시에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는 undo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뭔가 우리가 지웠는데 뭔가 실수를 했다. 그래서 다시 복구하고 싶을 때 U를 치시죠. 그럼 undo가 되는데, 이 undo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전에 한 것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뭐 몇 번째 한참 전에 했던 거 이런 거는 안 되고, 바로 직전에 한 것만 U를 누르면 바로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d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dd라는 것은 한 줄을 지우는 겁니다. 아예 우리가 뭐 문서에서 여러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한 줄, 커서가 현재 위치되어 있는 그 줄, 통째로 한 줄을 지우고자 할 때 dd를 쓰면 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커서가 위치되어 있는 그 줄을 포함해서 연속되어 있는 10개의 줄, 쭈루루룩 10개의 연속되어 있는 이번 커서 위치된 줄,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해서 10줄을 동시에 지우고 싶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dd를 연속해서 치면 됩니다. dd 한 줄 지우고 dd 그 다음 줄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10번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서 x를 우리가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숫자를 먼저 쓰시고, 예를 들어 10 하고 dd 하면 dd를 10번 반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10줄이 통째로 지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s는 substitute라는 거라서 어떤 경우 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수정을 하고 싶다든지 대치를 하고 싶을 때에 그 수정할 그 단어 제일 앞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키고 S라는 커맨드를 칩니다. 그러면 커서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이게 이제 substitute라는 걸 우리가 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커서 모양이 좀 바뀌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S를 누르시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글자를 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잘못 친 그거를 덮어 쓰는 형태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substitute 쓰시면 되고, 근데 뭐 사람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죠. 우리가 뭐 단어 하나를 수정하고자 할 때 그 잘못된 단어를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운 단어를 입력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substitute를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면, 만약에 단어 한 개를 지우고자 한다면 요 아래쪽에 있는 D는 delete고 W는 word인데 DW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우선 지우고자 하는 그 단어의 가장 첫 번째 알파벳 위치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DW 딱 치시면 그 단어, 커서가 위치되어 있는 그 단어가 싹 사라집니다. 지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우고 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단어를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다른 그 단어를 쓰고 싶으면 이제 I라는 걸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새로운 단어를 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도 어차피 서브스티튜트랑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D 이렇게 D는 델리트고 이런 다른 명령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P라는 명령은 페이스트입니다. 페이스트. 우리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카피 페이스트를 많이 쓰죠. 예, 이것도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 할 때 페이스트인데, 그러면 페이스트를 하려면 카피를 해놔야 되잖아요. 미리 우리가 복사하고 싶은 거를 카피를 이미 해놓은 다음에 페이스트를 누르게 되는데, 여기 리눅스 환경에서는, VI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우리 얘기한 델리트, 뭐 X로 문자 한 개, 그 캐릭터 한 개를 지우든지, 아니면 dd라는 명령으로 라인 한 줄을 지우든지, 또는 dw로 워드 한 개를 지우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델리트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뭐 캐릭터 하나나 한 줄이나 워드 하나가 화면에서 에디터에서 문서에서 지워짐과 동시에 지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카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델리트는 그냥 델리트가 아니고, 이 VI에서는 그냥 델리트만 되는 것이 아니고, 델리트가 되면서 그것이 클립보드에 들어갑니다. 카피하는 형태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문서에서 어떤 특정 워드 하나를 카피를 해서 그 문서에서 다른 곳에 페이스트를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냐면, 그 카피하고자 하는 그 워드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DW 하면 우리가 그 워드를 지우는 게 되겠죠. 근데 지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카피가 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DW 해서 지우시고 바로 P를 누르면 그걸 카피 또 해놨기 때문에 화면에서 지워졌지만 카피도 해놨기 때문에 바로 P를 누르시면 그게 다시 나타납니다. 페이스트한 꼴이 돼서,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또 P를 누르면 어차피 아까 지웠던 그게 카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P를 누르면 그게 또 페이스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카피를 특별히 카피라는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델리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피까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페이스트를 그런 의미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dd라는 명령이 아까 한 줄을 지우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줄을 지우면서 카피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지우면서 카피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문서에서 지우지는 않고 그냥 한 줄을 카피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그냥 가만히 문서는 그대로 놔두고 한 줄을 카피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YY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YY라는 명령이 영크라는 명령인데, 이거는 그냥 한 줄을 우리 윈도우즈처럼 그냥 카피하는, 뭐 지우진 않고요. 이제 그런 명령이죠. 이 YY도 여전히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10줄을 라인을 10개 라인을 카피하고 싶으시면 10YY를 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P 하면 그 10줄이 복사가 되는 것, 페이스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커맨드로는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콜론하고 라인 넘버를 치시면 그 라인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문서가 뭐 1000줄짜리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뭐 500번째 줄로 점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땡땡 콜론 치시고 500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캐릭터는 컨트롤 캐릭터인데, 컨트롤하고 F를 누르시면, F가 프론트인데, 컨트롤하고 F를 누르시면 바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앞에서 잠깐 소개한 문서에서 여러 페이지가 있을 때 바로 커서를 그 앞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커서가 그 앞에 페이지로 점프를 합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진행하는 거고, 컨트롤 B를 누르면 반대로 커서를 한 페이지 뒤로 이동하는, 예,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점프해서 움직이는 명령이 되고, 페이지당 점프하는 명령이 되고, 그 다음에 W라는 명령이 워드인데, 이 명령어는 뭐냐면 커서를 점프해서 페이지당 점프하는 것이 아니고요, 워드당 점프를 하게 됩니다. 즉 어떤 한 문장에서, 문장이라는 것이 뭐 워드 여러 개로 구성이 되겠죠. 어떤 워드로 쉼표, 그러니까 워드라는 건 쉼표로 구분하게 되는 그걸 워드라고 하는데, 그 워드를 점프하게 됩니다. 요 워드에 있다가 그 다음 W 누르시면 커서가 다음 워드로 점프하고, 또 W 누르시면 다음 워드로, 이렇게 워드당 앞으로 가면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B를 누르시면 현재 커서 위치에서 뒤로 워드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 전 워드로 가고 전전 워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워드 점프이긴 한데 뒤쪽 방향으로 워드당 점프를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숫자를 먼저 치고 W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W 이렇게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W 명령어를 3번 실행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W 명령이 워드 하나를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워드 3개를 점프하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 뭐 3B도 가능하겠고요. 5G 이렇게 되면 이 G라는 명령은 go 라는 명령에서 얘도 커서를 움직이는데 커서를 5번째 라인으로 움직여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 VI를 우리가 간단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VI는 커맨드 모드가 있고 에디트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는 뭐 그냥 에디트 하시면 되는데 커맨드 모드에서 우리가 어떤 커맨드를 주로 사용해서 VI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VI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짜겠죠. 예를 들면 C 코드를 짠 다음에 그것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 할 일은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리눅스 환경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코드를 짠 이후에 우리가 컴파일러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C 컴파일러는 바로 이 GCC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GNU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오픈소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C하고 C++ 컴파일러인데 GCC는 C 컴파일러고요. 그 다음에 G++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C++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둘 다 GNU 그런 어떤 컴파일러고요. 그래서 요 GCC 또는 G++를 아주 널리 쓰이고 있고요. 이것은 참고로 콘솔 베이스드 컴파일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비주얼 C++ 같은 그런 환경을 보시면 그래픽으로 뜨죠. 어떤 윈도우 창이 딱 떠서 그 안에서 뭐 에디트를 하고요. 그 다음 컴파일하고 싶으면 뭐 빌드라는 버튼이 아이콘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클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이 GCC는 그런 식이 아니고요. 터미널에 그걸 콘솔이라고 하는 건데 터미널에 우리가 커맨드를 쳐 넣어야 됩니다. 커맨드를 입력을 해서 실행하는 그렇죠? 텍스트로 커맨드를 입력해서 실행하는 그런 형태의 그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콘솔 베이스드 컴파일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GCC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런 4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C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어떤 동작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이죠. 우리가 C 코드를 짠 다음에 이 GCC를 실행하게 되면 이 GCC 내부에서 프리 프로세싱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컴파일레이션을 하고요. 어셈블리도 하고 최종적으로 링크까지 쭉 다 하게 됩니다. 이 GCC가 그렇죠? 예. 이 모든 그 동작들을 쭉 하고 궁극적으로 실행하기까지 만드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리눅스에서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다 할 때에 이 GCC뿐이 아니고 어떤 명령어든지 간에 요 man, 이 man이 매뉴얼의 약자인데요. 이 man 하시고 GCC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GCC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GCC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어떤 상세한 여러 가지를 아시고 싶으시면 man GCC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매뉴얼이 뜨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GCC를 사용할 때 지금 이런 동작들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 동작들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옵션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 man GCC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다양한 옵션들 우리가 다 쓰진 않겠죠. 필요에 따라서 뭐 필요한 것만 쓰면 되니까 가장 그 중에 널리 쓰이고 중요한 것만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GCS를 쓸 때에 아까 여러 4개의 동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컴파일까지만, 즉 링크는 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 단계인 링크는 하지 않고 그 전 단계까지만 하고 링크는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자주 있는데, 그럴 때 쓰는 옵션이 바로 이 -C라는 겁니다. 이 -C 옵션을 주고 GCC를 사용하게 되면 GCC는 컴파일도 하고요, 어셈블리도 하지만 링크는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링크는 하지 않고 그냥 그까지만 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C 옵션을 주게 되면 아웃풋은 오브젝트 코드가 나옵니다. 오브젝트 파일이 나오겠죠. 아웃풋으로 링크를 하고 나면 이제 오브젝트들이 모여가지고 실행 파일이 되겠지만, 링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GCC를 쓸 때에 -O 옵션과 파일 이름을 주게 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웃풋, -O가 아웃풋인데 아웃풋 이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GCC를 쓸 때에 아웃풋 이름을 이 옵션으로 해서 지정하지 않으시면 그냥 디폴트 아웃풋 이름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보통 a.out 뭐 이런 건데, 내가 소스 코드가 어떤 이름의 소스 코드, C 코드가 됐든 간에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실행 파일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름이 우리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니까 우리가 실행 파일을 어떤 특정 이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O 하고 그 이름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코드를 짠 다음에 컴파일을 하게 될 때 만약에 코드에 문제가 있었다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표시해 주겠죠. 그리고 멈추겠죠. 컴파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 컴파일하고 나온 에러를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는지, 코드에 뭐 문법 문제인지 뭐 어떤 문제인지를 보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코드를 수정을 할 수 있죠. 그걸 기반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컴파일러는 에러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코드상의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컴파일하고 나서 컴파일은 정상적으로 되고 링크까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니까 치명적인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메모리 에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는 프로그램이 실행을 했는데 최초에 실행은 됐는데 실행이 되고 한참 진행을 하는 와중에 중간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디버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드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할 때에, 실행하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잡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코드를 컴파일을 할 때에 이렇게 -G라는 옵션을 주고 다시 컴파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G라는 게 궁극적으로 디버그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추가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인데, 이렇게 되면은 컴파일을 할 때에 이 -G 옵션이 있기 때문에 컴파일하고 링크할 때에 궁극적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실행 파일 안에다가 이런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같이 추가해서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그렇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실행 파일이 맞고요. 근데 왜 그렇게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추가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GDB라는, 이게 이제 우리 리눅스에서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디버거입니다. 디버거. 그래서 이 GDB라는 디버거를 통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첨가한 실행 파일을 같이 여기서 오픈해 가지고 이 GDB라는 디버거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 문제가 있었으니까 디버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GDB라는 디버거 툴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첨가해서 컴파일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G 옵션을 씁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걸 쓰실 필요가 없는데, 디버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G 옵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W all, W는 warning이라는 거의 약자고 all은 모든 이런 것이죠. 그래서
-w all 해서 옵션을 주시면 우리 컴파일 할 때 워닝이라는 게 나올 수 있죠. 그것들을 모두 표시해라 하는 겁니다. 이런 보통 이유는 뭐냐면 이 워닝이라는 것이 보통은 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워닝이라는 게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의 씨앗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워닝 하는 것도 각각을 살펴보고 문제가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게 좋기 때문에 이 WOR이라는 것을 보통 많이들 합니다.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옵션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대문자 i, 이 i는 include의 약자인데, 그리고 path를 씁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 근데 이거는 뭐의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것이냐면 include 파일을 찾는, 즉 헤더 파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외부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제공한 라이브러리와 헤더 파일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공한 라이브러리들을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놓고 또 외부에서 온 헤더 파일들을 또 제가 원하는 어떤 특정 헤더 파일 어떤 그 include라는 디렉토리에 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헤더 파일들을 모아놓은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걸 여기처럼 이렇게 그 패스를 지정하고 -i 옵션을 주셔야 됩니다. 컴파일할 때. 그래야 그 GCC가 여기 -i라고 지정해 놓은 요 패스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가서 필요하면 헤더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꼭 우리가 여러 개의 헤더 파일들을 외부에 있는 거를 이용할 때는 요걸 꼭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아까 라이브러리들이 또 있는 디렉토리가 있겠죠? 어떤 패스가 있는데 그것도 요렇게 캐피털 L, 대문자 L로 하고 패스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컴파일러가 나중에 링크를 할 때에 이 패스를 가서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서 링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문자 L이 있습니다. 소문자 L. 이거는 패스가 아니고요. 아까 대문자 1이 패스를 지정하는 거고요.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는 패스고, 이 소문자 L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특정 라이브러리 하나를 우리가 include 꼭 가져와서 같이 링크를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그 라이브러리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라이브러리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패스만 지정했다고 해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찾지 않아요. 그죠? 어느 라이브러리에 어느 펑션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이 컴파일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패스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패스 안에 라이브러리가 많다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 많은 라이브러리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뭐다 하는 거를 이렇게 -l 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 컴파일러가 링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w 에러, 이거는 워닝들을 에러로 표시해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같은 이유죠. 워닝이라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다 에러로 간주해서 수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GCC를 사용하는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CC를 사용하는 걸 이렇게 지금 6개, 7개 정도 예제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gcc hello.world, hello_world.c 이런 파일이 우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앞에서 나온 GCC의 4가지 동작, 프리프로세싱, 컴파일레이션, 어셈블리, 링크까지 다 모두 이루어지고 최종 아웃풋이 실행 파일이 나올 텐데 이 경우는 실행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디폴트 a.out이라는 파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행 파일이 나오는 거죠. 가장 간단한 형태고, 두 번째 방식은 -c 옵션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옵션은 링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링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냐? 궁극적으로 이걸 실행하고 나면 hello_world 똑같은 C 코드하고 같은 이름의 오브젝트가 형성이 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최종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세 번째, 요 gcc hello_world.c하고 -o hello_world, 이거는 요 이름의 아웃풋을 생성하겠다고 아웃풋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요 이름의 실행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a.out이 아니라 요 이름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또 마이너스 옵션이 없기 때문에 링크까지 쭉 이루어지고 요 이름의 실행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요거는 요 앞에 것과 똑같은데 세 번째 거가 같은데 단지 이 실행 파일 안에 요 헬로 월드라는 실행 파일 안에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첨가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것은 요 include 요것은 이제 점 두 개 찍은 것은 바로 그 페어런트 디렉토리 현재 있는 곳에 바로 상위 하나 상위에 올라가는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clude라는 path를 헤더 파일을 찾는 목적으로 요 path를 이용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include라는 요 디렉토리에 가서 필요하다면 어떤 요 C 파일을 컴파일할 때 필요한 헤더 파일이 필요하다면 거기 가서 찾는 거죠. 요 여섯 번째 것은 마이너스 스몰 l이니까 라이브러리 이름이고요. math라는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해서 링크해라 이런 뜻입니다. 즉 뭐 아마 이런 경우는 요 C 코드 안에 이 math 파일, math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함수들, 뭐 수학적인 함수겠죠? 그런 함수를 사용해서 아마 프로그램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lmath를 해주셔야 여기서 라이브러리 저장이 된 함수를 가져와서 얘가 링크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요것은 뭐냐면 마찬가지 아까 i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캐피탈 L 대문자 L이기 때문에 lib이라는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요 디렉토리 안에 가면 라이브러리들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태까지 GCC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했는데 우리가 파일이 한 개나 뭐 한 두세 개 이렇게 간단하게 있다면 이 GCC라는 컴파일러를 아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해서 각각을 컴파일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 파일이 C 코드나 또는 헤더 파일들이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묶어서 궁극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뭐 비주얼 C++라든지 이런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보시면 파일 한 개 한 개를 뭐 프로그램 코드가 작을 때는 한 개 한 개를 다루겠지만 어떤 큰 프로젝트, 큰 방대한 어떤 코드가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안에 많은 C 코드와 그 관련된 헤더 파일과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빌드라는 그 프로젝트를 빌드라는 어떤 그런 동작을 하게 되면 각각의 C 코드들이 컴파일이 다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묶어가지고 최종적 실행 파일이 하나 나오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하게 되죠. 이 리눅스 환경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make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ake 파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컴파일을 하고 이걸로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그 C 코드를 묶어서 같이 실행을 하나 만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make 파일 기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make file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make 파일이라는 것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을 작성을 해주면 이 안에 어떤 코드들을 어떻게 묶어서 어떤 동작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make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터미널에서 명령어는 make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이런 make라는 명령어를 쓰면 이 make 명령어가 그 디렉토리에 있는 make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찾아서 요 안에 우리가 기술되어 있는 명령어들이나 여러 가지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make 파일은 말씀드린 대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툴인데 여러 개의 많은 모듈이나 많은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져와서 한꺼번에 빌딩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한꺼번에 다 빌드할 수 있도록 이런 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make 파일을 또 만들어주는 cmake라는 이런 또 그런 툴을 또 많이 씁니다. 좀 대형 프로젝트에는 이 cmake라는 걸 요즘은 최근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cmake라는 것은 이 cmake라는 것이 또 make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cmake를 쓰지는 않고요.
그냥 make 파일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을 지금 이 수업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보통 이 프로젝트가 작을 때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하듯이 make 파일을 손으로 만들어주는 게 편합니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실행 파일이 많은데 그 실행 파일이 이 컴퓨터들 어떤 그 컴퓨터들마다 여러 컴퓨터에 실행을 할 때에 컴퓨터들마다 OS는 리눅스를 해도 깔려있는 라이브러리 틀리고, 뭐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또 틀리고, 이런 다양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프로그램들이, 여러 컴퓨터들이.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모두 범용으로 이렇게 컴파일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현재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는 그 컴퓨터 환경에 맞게 make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 어떤 Qt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게 이제 그래픽 비주얼하게 짜고자 하는 툴인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할 때에 어떤 컴퓨터는 Qt 뭐 버전 5가 깔려 있는데 다른 컴퓨터는 Qt 버전 3이 깔려 있다고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 버전에 맞게 또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없고에 맞게 make 파일을 수정해서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서도 궁극적으로 최종 아웃풋을 실행을 만들 수가 있고, 환경이 다른 저쪽에서도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make 파일 만들어서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려면 make 파일을 하나로 고정시키면은 조금 안 될 수가 있고, 이 CMake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환경을, 이 CMake를 실행하면 얘가 현재 컴퓨터 환경을 쫙 조사를 해서 어떤 버전이 있고 어떤 환경이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런 걸 조사해서 그거에 맞게 make 파일을 만들어서 그리고 make를 실행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 그 큰 프로젝트는 다 이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할 것은 make 파일을 직접 우리는 만드는 것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시면 가장 간단한 make 파일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make 파일이란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항상 이렇게 두 줄씩 각각마다 이렇게 두 줄씩으로 구성됩니다. 요 하나 각각을 우리가 룰이라고 부릅니다. 룰. 뒤쪽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룰이고 두 번째 룰이고 이렇게 룰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게 룰 이름이죠. 여기서 보면 hello, 요게 룰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콜론 땡땡 찍고 그 바로 연이어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요것을 우리가 dependency라고 합니다. dependency. 요거 다 뒤에서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건데, dependency. 무슨 말이냐면 요 hello라는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개의 이 dependency가 있는 요 세 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뭐가 필요하냐면 main.5가 필요하고요. 참고로 .5는 오브젝트 파일이죠. main.5가 필요하고요. display.5가 필요하고요. hello.5, 요 세 가지의 오브젝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룰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만약에 필요한데 이게 다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실행하는 명령을 잠깐 보시면 GCC, 우리가 앞에서 배운 GCC 컴파일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3개를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 해서 hello. 그래서 -5 해서 hello가 있기 때문에 이 hello라는 이름에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3개를 가져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브젝트 3개를 묶어가지고 단지 링크만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링크만 하는 것이죠. 링크. 왜냐면 오브젝트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3개를 묶어가지고 링크를 해서 최종 실행 파일 하나를 만드는 그 최종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최종 작업, 링크를 통해서 만드는 최종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 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 세 번째부터 있는 룰을 보시면 바로 아까 첫 번째 룰에 있었던 이 main.5, display.5, hello.5 요 각각이 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첫 번째 룰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hello라는 룰을 실행하기 위해서 main.5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main.5가 main.5라는 걸 그럼 또 어떻게 하냐? 요것은
요 밑에 룰에 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ain.5라는 룰을 보시면 이것은 또 main.c의 dependency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디펜던시가 첫 줄에 같이 있는 게 디펜던시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main.5라는 룰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main.c가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소스 코드죠. C 코드. 그래서 이 C 코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필요하니까 이제 있어야 되고 없으면 이게 안 되고요.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실행을 하면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 GCC를 실행하는데 main.c를 링크는 하지 말고 컴파일만 해라 이런 명령어죠. 그래서 이거의 아웃풋이 뭐가 나옵니까? 요거 실행하고 나면 아웃풋이 main.5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main.5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이 요 hello라는 룰이 display.5라는 룰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 룰을 가면 요 파일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요거에 가면은 요 룰에 가면 이렇게 display.c가 필요하고요. 이 룰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display.5라는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 hello.5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 파일이 이 세 개의 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오브젝트가 세 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이 첫 번째 룰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룰을 실행하려면 아까 왜 요 세 개 룰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세 개 룰에 디펜던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 세 개의 룰을 요 밑에 가서 찾아서 요걸 다 실행을 해서 요 세 개의 오브젝트 코드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오브젝트 코드를 묶어서 링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Makefile은 항상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Makefile이라는 텍스트 파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물론 이제 이 Makefile이라는 이 텍스트 파일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그 같은 디렉토리에 main.c와 display.c, hello.c라는 소스 코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묶어서 함께 컴파일할 수 있는 이 Makefile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make 라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Makefile을 읽어와서 이 첫 번째 룰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을 실행하면 이게 main.5가 필요하고 display.5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밑에 가서 이 룰을 가져와서 또 컴파일하고 이런 전체 동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make만 하면 실행이 되고요. 그럼 make만 하면 항상 이 Makefile 안에 있는 첫 번째 룰을 실행합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근데 첫 번째 룰이 사실은 가장 최종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명령이 링크니까 최종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즉 첫 번째 룰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첫 번째 룰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ain.5의 룰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첫 번째 룰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main.5 요 룰을 또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해야 되고요. 또한 첫 번째 룰 실행하기 위해서 display.5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display.5를 룰을 또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밑에 있는 룰들이 각각이 하나하나 다 실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첫 번째 룰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make라고 하면 이걸 뭐 실행할 수 있고요. 또는 룰 이름을 뒤쪽에 쳐도 됩니다. 또는 make hello라고 해도 요 hello라는 룰을 실행해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마침 이 hello를 제일 처음 써놨기 때문에 어차피 make라고 해도 첫 번째 룰을 실행하고 또는 make hello라고 해도 hello 룰을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 안 한 게 이 두 번째 룰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두 번째 룰은 실행이 그냥 make 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룰 실행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언제 실행하느냐? 그럼 이게 왜 있느냐? 자, 이 clean이라는 이름을 보통 흔히 많이 쓰는데 이 룰은 뭐 하는 데 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소스 코드들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고 나면 컴파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컴파일을 다시 할 때에 그리고 전체 빌드를 다시 할 때에 우리가 흔히 기존에 그 바로 직전에 빌드 해놨던 그런 환경을 깨끗이 초기화를 하고 깨끗이 클린업을 하고 아주 프레시하게 컴파일을 다시 하고 싶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전에 잘못됐던 것이 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깨끗하게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싶은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make하고 clean이라는 룰을 지정해 주시면 바로 요 clean이라는 룰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룰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룰은 디펜던시가 없습니다. 무조건 실행된다는 거죠. 뭐가 실행되냐면 요 명령어가 실행되는데, 이 명령이 이 RM이 리눅스에서 remove라는 거의 약자로서, remove라는 명령어로서 뭐 파일을 지운다는 거죠. 파일이나 디렉토리 같은 걸 지우는 거고, 요 -rf는 옵션인데 그냥 recursive고 false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곱하기 .5 이거는 그 모든 오브젝트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hello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만든 실행 파일이죠. 그래서 모든 오브젝트 파일하고 실행 파일을 지워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브젝트와 실행 파일을 왜 지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make 파일을 실행하면서 나온 그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들을 다 지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지우고 나는 아예 소스 코드만 딱 남기고 클린하게 깨끗하게 컴파일을 다시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제와 사실은 동일한 것인데요. 동일한 동작을 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지금 메이커 파일이 자, 이 두 번째 예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예제는 첫 번째 예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make 파일은 우리가 각각의 동작들을 그 make 파일 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정확히 gcc 뭐 옵션 주고 이렇게. 그런데 이 두 번째 make 파일은 그것들을 매크로라는 것을 사용해서 대치를 해놓은, 어떤 변수 형태로 대치를 해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동작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자, cc라는 어떤 매크로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어떤 변수나 상수 이름으로 gcc를 매핑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gcc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cc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고요. 잠시 이 make 파일 안에서 이렇게 대치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gcc를 실행할 때 사용할 이 옵션들 -g, 뭐 -w 이런 옵션들을 또 c 플래그라는 이런 이름을 사용해서 매크로로 치환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컴파일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 오브젝트 파일들의 어떤 코드들 마찬가지 obj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놓고요. hello 요거 우리가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을 또 우리가 실행할 이름을 exe라고 대치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요 줄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치를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치를 해놓은 경우는, 요 대치를 해놓은 걸 사용하는 방법은 달러 표시를 하고요. 괄호를 치고 요 안에 매크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달러하고 괄호하고 요 exe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요게 궁극적으로는 hello라고 쓴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면 hello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exe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비스티튜트 해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게 두 개가 같은 거가 되죠. 그래서 hello 땡땡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랑 같으냐면, 이렇게 main.5, display.5, hello.5를 리스트 해놓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펜던시인 거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그 동작들을 보면 달러 해놓고 cc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뭐랑 똑같나요? gcc라고 쓴 거랑 같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름들 리스트 하고요. -5 하고 이렇게 쓴 건 요건 또 hello랑 똑같고요. 그래서 요 두 줄을 보시면 이게 방금 앞에 우리가 예제에서 본 그 hello라는 룰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똑같은데, 단지 hello라는 이름과 gcc 컴파일러 이름과 뭐 오브젝트 코드들 이름 이런 것들을 단지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해서 그냥 바꿔놨을 뿐이고 궁극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왜 하느냐? 필요가 있죠. 실제로 어떤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C 코드가 한 100개 정도 되는 그런 메이크 파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메이크 파일이 굉장히 크겠죠. 100개나 되는 파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컴파일하는 그런 룰들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혹시나
GCC 컴파일러를 처음에 쓴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코드들 중에 하나가 C++ 언어로 된 코드를 우리가 붙이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컴파일러를 G++라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컴파일러를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 앞에 이제처럼 GCC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그 모든 룰에서 GCC라는 걸 우리가 수작업으로 G++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예, 손이 많이 가고 수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CC라는 걸로 해서 그걸 GCC라고 해 놓으시면, 그리고 모든 그 룰에 이렇게 써 놓으시면, 매크로 이용해서 써 놓으시면 나중에 G++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거 CC로 매핑된 요것만 요 GCC 대신에 G++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럼 요 G++가 모든 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실행할 이름이 EX 요걸 헬로우라고 했는데 이 헬로우가 아니라 헬로우1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매크로만? 이 일일이 여기 바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크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이크 파일은 대부분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해서 많이들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예제를 가지고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 메이크 파일의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매크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커멘트라는 것이 나오고요. 룰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고, 디펜던시 라인이 있고요, 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라는 게 있고, 또 인피런스 룰, 이 각각들이 메이크 파일 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잠깐만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커멘트, 이거는 우리가 C 코드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 각각의 커멘트를 달 수 있게 돼 있죠. 우리 주석 처리하는 부분이죠. 이 메이크 파일도 마찬가지 주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커멘트를 인식하는 방법은 바로 요 키워드로 인식을 합니다. 요거 이제 우리 샵키 또는 영어로 파운드 키라고 하는 요거. 그래서 우리 이 make 파일 안에 이렇게 파운드 키를 일단 치고 이렇게 줄을 그 다음에 치게 되면 이 줄은 커멘트로 인식을 해서 make라는 실행 파일이 이 make 파일을 불러들여서 이거를 실행할 때 요 줄은 무시하게 됩니다. 커멘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도 이렇게 파운드하고 뒤쪽에 글씨 쓰면 요거는 커멘트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파운드를 치고 이렇게 뭐 주석을 많이 달면 그거를 다 주석으로 처리하고 이 make는 그것을 무시하게 되죠. make 파일 안에서. 그 다음에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룰이라는 거의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두 줄로 구성이 되고요. 요 첫 번째 이렇게 콜론 있는 요 앞쪽에 있는 것이 바로 룰의 이름이 됩니다. 바로 룰 그 이름이죠. 그죠? 룰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것이 dependency이고, 그 다음이 어떤 명령어인데, 이렇게 항상 두 줄로 구성이 됩니다. 이 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룰은 필요에 따라서 많이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룰이 몇 개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정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보통 make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줄 각각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두 줄 중에서 첫 번째 줄을 우리가 dependency line이라고 부릅니다. 요 첫 번째 줄 요거를. 왜냐하면 이게 디펜던시들을 리스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펜던시 라인에는 이렇게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룰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 디펜던시 요 파일 이 룰 요것들이 필요하다. 그죠? 요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디펜던트 한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 디펜던시가 있는 여기에 뭔가가 변했어요. 예를 들어 main.5라는 거에 뭔가가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한 이유는 코드를 우리가 다시 컴파일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새로 컴파일했으면 뭔가 업데이트가 있었다는 거죠. 또는 이 파일이 없다든지 어쨌든 뭔가가 요 디펜던시 라인에 써 있는 요 두 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변했다 그러면 이 룰은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컴파일 다시 해서 데이트가 변했다. 그렇죠? 그 컴파일에서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코드가
뭐 업데이트가 돼서 변했다. 그러면은 이건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디펜던스 라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룰의 첫 번째 줄이 디펜던스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 디펜던스 라인으로부터 이 룰을 다시 실행할 건지 말 건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 요것이 바로 우리가 쉘 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쉘 라인 두 번째 줄이,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해야 될 그 룰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실행해야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쉘 라인을 보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make 파일 우리가 작성하는 우리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보시면 이 두 번째 줄은 항상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만큼. 근데 이 떨어져 있는 이것이 스페이스 바를, 여러분들이 한 칸 한 칸 스페이스 바를 이렇게 쳐서 몇 줄을 띄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항상 탭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탭 키 있죠? 키보드에 탭 키를 이용해서 띄셔야 됩니다. 한 칸. 그죠? 탭 키를 한 칸 쳐서. 왜냐하면 이 make 파일, make라는 것이 실행할 때 이 make 파일 안에를 들여다볼 때 탭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탭 키가 있으면 그거를 쉘 라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룰이라는 것이 항상 첫 번째 룰 있고, 룰 이름 있고, 디펜던시 라인에 디펜던시들을 명시하시고, 바로 그 다음 줄의 쉘 라인에서는 우선 탭 키를 먼저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커맨드를 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쉘 라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덴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으로 들여쓰기 하는 거를, 이 인덴테이션 항상 탭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탭을 치고, 이 쉘 라인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그 커맨드를 치면 됩니다. 뭐 지금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링크를 하는 명령을 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래쪽에 뭐 여러 개의 룰들이 보통 있는데, 그런 것들은 컴파일만 하는 룰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빌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동작들을 이 쉘 라인에 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라는 것을 또 자주 사용한다고 했죠. 어떤 특정 패스, 특정 디렉토리라든지 뭐 또는 이런 옵션들, 우리가 컴파일하거나 할 때 줄 수 있는 옵션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뭐 GCC라는 컴파일러 이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매크로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폴더 이름이, 디렉토리 이름이나 어떤 실행 파일 이름이나 옵션들 이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치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대치해 놓은 요 매크로 이름으로 실제로 요 아래쪽에서 make 파일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가 있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요 안쪽에 이렇게 달러 표시하고 괄호로 감싸 갖고 요 매크로를 요 안에 매크로 이름을 써서 쓰게 되면 궁극적으로 거기에 요 원래 패스 또는 원래 실행할 이름 이걸로 대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매크로를 사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하는 것을 좀 익숙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런스 룰이라는 것을 또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어떨 때 사용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퍼센트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빌드하려는 프로젝트에 C 코드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100개의 C 코드가 각각이 컴파일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오브젝트가 100개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그 100개의 오브젝트를 모아서 궁극적으로 링크를 한 번에 나중에 하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각각의 100개의 C 코드를 오브젝트 코드로 바꾸는 룰이 하나하나 100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것보다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퍼센트로 해서, 요러면 이제 퍼센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와일드 카드라는 이름으로, 와일드 카드라는 것이 이제 보통 그 모든 이름을 통칭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로 하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가 되고, %.c 하면 모든 C 코드가 되죠. 거기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그 와일드 카드라는 의미로 이용해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요 각각의 모든, 우리 100개 있다 그러면 100개 그 C 코드 각각에 대해서 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룰을 만들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이 커맨드를 실행하게 되는, 즉 100개를 다 따로따로 하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인피런스 룰을 이용해서 하나로 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피런스 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같이 해서 조금 더 약간 큰 한번
메이크 파일 예제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처음에 시작은 보통 매크로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GCC라는 컴파일러를 우리가 쓴다고 보고 cc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정 디렉토리, 요 디렉토리를 dir이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옵션, 요 두 개 서로 다른, 왜냐면 컴파일 할 때 두 개 서로 다른 어떤 형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컴파일 할 때 옵션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매크로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룰이 나오죠. 첫 번째 룰 이름이고요. 그 룰의 디펜던트한 디펜던시 라인이죠. 여기 이제 여러 개의 오브젝트 이름들이 디펜던시 라인에 들어있고요. 7개 정도 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요 룰을 실행할 때에 요 7개의 오브젝트 요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개의 이것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요 7개의 그 룰들이 만족이 되면 요 라인, 요 쉘 라인에 있는 이거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쉘 라인을 보시면 요게 GCC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컴파일 옵션 중에 요거고요. 그 다음에 -5하고 opt라고 했으니까 opt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요 오브젝트 7개를 리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7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오브젝트 코드 7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링크를 통해서 요 opt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을 만들고자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룰이 하는 일이고요. 근데 이 룰이 아까 말씀드린 이 analysis.o 이런 거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analysis.o를 또 여기 보시면 요 이름의 룰이 있죠. 그래서 이 룰은 또 뭐에 디펜던트 하냐면 analysis.c가 있어야 되고요. 필요하고요. analysis.h가 필요하고요. 요 룰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머지의 뭐 여러 개의 관련된 헤더 파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러 개의 헤더 파일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 헤더 파일들의 어떤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의 정의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것이 이 analysis.c라는 그 코드 안에서 사용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요것들이 다 어떤 필요한 요소가 돼서 요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궁극적으로 요 쉘 라인에 있는 요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 요 명령어를 보시면 이것도 GCC에 이거는 C 플래그니까 요 위에 요 컴파일러를 하게 되죠. 그 위에 컴파일러 보시면 뭐 디렉토리도 있고 하지만 요 -c가 있죠. 컴파일만 하는 것이죠. 링크는 하지 않고. 그래서 analysis.c를 인풋으로 받아서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요 명령어의 아웃풋은 analysis.o가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제 요 sim.o라는 거에 또 디펜던트 하니까 처음 이 룰이, 그럼 sim.o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 sim.c라는 코드에 디펜던트 하고요. 요 룰은 또 sim.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요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각의 7개의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 각각들의 룰이 존재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룰들이 지금 약간 그 디펜던트한 요 디펜던시 라인들은 좀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어떤 C 코드는 뭐 miscellaneous H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거는 안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 코드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디펜던스 라인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펜던스 있는 이 파일들을 존재할 때에 이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코드를 만드는 이 명령어들은 다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7개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이 7개의 룰이 다 실행이 먼저 되고, 그래서 실행이 7개가 다 되고 나서 오브젝트 코드가 7개가 다 이 룰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첫 번째의 이 링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7개의 오브젝트를 모아서 opt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